김경수 의원 경남도지사 나갑니까? 두 분이 하시고. 네. 이게 지금 그렇다면서요. 당규에 보면은 120일 전에 지역위원장을 사퇴해야만 나갈 수 있다면서요. 해당 관련된 선거에. 네, 그렇죠. 네. 김경수 의원은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경남도지사를 하고 싶어 한다기보다 경남도지사에 이길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길 수 있는 카드를 써야 된다라는 당의 요청이 큰 거고, 김용록 장관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계호 의원이 전남에서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이 도지사로 출마하면 선거는 누가 진두지휘하냐라는 또 당의 간절한 요청이 있어서 이계호 의원이 이제 본인의 의지를 접고 김용록 장관을 당의 요청으로 여튼 그 장관직을 그만두고 이제 내일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해서 아마 처리가 될 것 같아요. 김용록 장관이 출마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결정은 내일 하고, 김경수 의원의 경우는 아직까지 조정할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에서 도지사로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이 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좀 대화 나누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이 엊그저께 그 이제 언론인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일부 보도가 됐는데, 경남에서 도지사로 출마하시는 분들이 경선을 원한다면 본인은 전략으로 안 가고 경선을 치르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여론조사로는 당의 지지율이 이제 45%에서 50% 가까이 되니까 수치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경남, 부산, 울산 이 3개 지역은 여러 번 저희가 여론조사에서는 앞섰지만 당일날 개표에서는 패배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 지역이죠. 기반이 시, 구, 도, 기초, 광역 이런 데가 기반이 워낙에 저희가 취약한 데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 시의원, 도의원 선거를 전체적으로 치를 때 누가 좀 더 잘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난 대선의 상황이라는 특수 상황에서도 우리가 아주 안정적으로 승리한 그렇게 못했으니까요. 경남 사실은. 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출신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만만치 않죠. 그 제가 전에 1월 초인가 1월 초였던 것 같아요. 그 지방 쭉 돌면서 투어를 할 때 경남을 가고 뭐 이런저런 일로 한 2번 갔을 때 보면은 김경수 의원에 대한 그러니까 그냥 현장에서 듣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여론조사 수치로 보면 대통령 지지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비교적 뭐 어떤 후보가 나가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면이 좀 있거든요. 근데 현재에 가면 굉장히 현저하게 그냥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선거를 많이 치르다 보면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말로 감이 딱 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대부분이 김경수가 나오면 이길 수 있지 라는 것은 나와야 이길 수 있고 또 나와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가 거의 이렇게 바닥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어서 당으로서나 또는 본인이 느끼는 부담은 안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홍준표 대표가 경남에서 행사 때 김경수 의원하고 조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잖아. 나오지 마라이. 김경수 의원 나오지 마라이. 또 반말로 틱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이 여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이제 22년 차 접어드는데 경남도지사를 저희가 온전하게 임기를 마친 적이 없고 더불어민주당 이름으로 당선된 적은 더더구나 없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함의는 굉장히 큰 것이고 김경수 의원의 두 어깨가 매우 무거운 상황인 거죠. 임기를 제대로 마친 적이 없나요? 김두관 도지사가 무소속으로 나와서 그랬고. 됐고 우리 당으로 입당을 했는데 중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김두관 그랬고 네. 홍준표 그랬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당으로서. 우리 당으로서. 당으로. 네. 이 경남도지사 선거뿐만 아니라 이 부울경의 결과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만약에 지게 되면 중간평가 성격이 돼서 결론적으로 개혁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지금 출마를 할 것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정말 어려웠던 지역의 광역단체장이 된다면 굉장히 힘이 되겠네요. 민주당의 깃발과 명찰을 걸고 경남에서 또 이번에 부산에서 뭐 울산 이렇게 해서 된다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죠. 어떻게 보면 비원 아닙니까? 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산의 경우는 지금 이제 오거돈 시장이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시는데 페이스북을 보면 최근에
부산의 소식이 빠르게 올라오더라고요. 오거돈 그 후보가 움직이는데 인기가 뭐 하늘을 찌른다 뭐 이런 식의 현장의 느낌을 담았는데 어떠셨어요, 푸나님 그때 갔을 때 새가 날아든다 그 녹화할 때 분위기 좋았죠? 그 방송에 나온 그대로인데요. 매체로만 접하는 오거돈 전 장관의 모습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루해. 재미도 없고. 근데 실제로 만나보니까요. 마음이 좋은 할아버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되게 인자하세요. 그 녹화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머리가 정돈이 안 됐어. 이렇게 머리가 막 산발이 된 상태예요. 머리도 많이 없으신 분이. 그냥 그대로 앉아 계시더라고. 소탈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따라간 스텝이 이렇게 머리를 만져주는 상황까지 오고 그랬었는데 직접 대화하니까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저도 그 원팀 하는 날 가봤는데 시작하는 날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까지는 아직은 그때는 잘 몰랐는데 팔굽혀펴기는 엄청 많이 하시고 그 후보들 다 같이 했어요. 네. 근데 다른 후보들 다 손들고 난 뒤에도 한참을 더 하셔서 저러다가 큰일 나지 했는데 뭐 멀쩡하시더만 아주 체력이 좋으세요. 근데 그 정경진 후보도 꽤 괜찮으신 분이셨고요. 저 인상적이었던 분은 이호철 수석. 이호철 수석은 거의 그 스타일이 만만디더만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 욕심이 없어. 난 놀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부산팀 잘 짜주고 도와주고 떠난다. 나는 시장하고 싶은 생각 없어. 이런 느낌이더만요. 그런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주위에 많으니까 6월 14일 날 바로 뭐 중국 여행 가는 걸로 이미 스케줄을 잡아놨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 본업이 여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 여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국민들의 마음과 지지자들의 마음과 당원들의 마음이 일치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도 대가 없이 그야말로 평화와 민주주의와 통일을 선생님을 통해서 구현하고 싶었던 마음 때문에 정말 평생을 칼바람이 부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광장에 나와서 아이를 업고 목마 태워서 했던 그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좋다고 저금통으로 희망대지로 정부권을 교체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있었던 거고, 그 뜻을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과정에서 정말 묵묵하게 일했던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처럼 위대한 민족성을 갖고 있는 게 없는데 이것이 분단이 되고 외서로부터의 침탈, 그다음에 미국의 그런 그 어려웠던 시절, 특히 우리가 5.18을 경과하면서 그런 게 이제 하나하나 우리 국민들 힘으로 이렇게 쌓아 나가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 정말 본인의 노력과 준비도 있었지만 국군이 융성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지 않나. 예. 근데 하여간 저는 요번 지방선거 기간에 가급적 시간이 있으면은 부산 경남 쪽에 저도 가서 조금이라도 더 거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번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 많이들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 예. 푸나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뭘 도와드려요. 뭐 우리 편끼리 뭘 도와드려요. 겸손하세요. 예. 그러면 이야기가 나온 김에 부울경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울산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울산의 울산시장 홍준표, 장제원,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이렇게 얽혀 있는, 정말 이거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제 그쪽에서 공격하는 게 뭐 울산경찰청장이 여당 인사를 만났다. 그래서 이건 뭐 선거형이다. 김기현 현 울산시장의 동생이 한 그 비리는 수사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황운하 청장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공론화되기 훨씬 전에 지역 유지들 만나는 차원에서, 지역 정치인들 만나는 차원에서 여당 정치인도 만나고 야당 정치인도 만났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현 울산시장의 동생에 관련된 비리 사건을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서부터 완전히 전쟁처럼 돼 있는데, 이거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울경의 분위기와도 상관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게 지금 일반적이더라고요. 문 대통령이 대선 때 울산에서 1등 했더만요. 그때는 유심하게 안 봤는데. 지금 울산이요, 권리당원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도 전국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적지만 권리당원이 대선 전에 비해서 뭐 10배, 20배 이런 속도로 지금 축축축축 늘고 있어요. 그리고 울산에서는 아시다시피 그 시장 후보로 지금 이제 유력하게 거론되시는, 예를 들어 송철호 변호사 같은 분은 이제 워낙 여러 번, 그 아마 지금 SNS를 통해서 송철호 변호사 그 과거 동영상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한번 보시면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 양반도 계속해서 그 울산 지역에서 떨어지고 또 도전하고 떨어지고 또 도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면 갑자기 이렇게 딱 일종의 시너지가 생겨서 확 분위기가 불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경계하고 이제 기르는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반응 아닌가. 그러니까 홍준표가 또 공항에서 보안검색 받지 않고 했다는 그 논란은
지금은 중요한 논란이 아닌데 장제원의 논평이 너무 저질스러워가지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이런 식의 논평은 낸 적이 없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이런 류의 논평이 나갔으면은 조중동 일면 그다음에 사설 그리고 종편의 먹잇감이었겠죠. 저희가 만약에 이런 표현을 썼으면 공권력을 무시하고 이런 막말 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고 의원직 사퇴해야 되고 뭐 이런 정도 유까지 공격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은데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장제원 수석이 또 논평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언제 그랬냐 황준하 울산청장에 대해서 사퇴하고 검찰 수사를 받아라 게이트라고 명명을 했더라고요. 여기 송철호 시장 후보와 만난 걸 가지고 근데 어쨌든 지금 홍준표 대표와 장제원 수석 대변인 그리고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까지 해서 네. 막말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민평당의 부대변인이 반려견을 키우시나 봐요. 그래서 개를 너무 그 빗대서 그러지 마시라 이런 논평을 냈는데 이런 논평 지금까지 정치권에 처음 보는데 경찰이 급기야 정신줄을 놓았다. 정권의 사냥개가 광견병까지 걸려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시작했다. 정권과 유착해 20세기 권위주의 정권의 서슬퍼런 공안정국을 만들고 있다. 미친 개는 멍둥이가 약이다. 이런 식의 논평은 태어나 처음 보는 논평이고요. 그 장제원이 사기 트기 위해서 왜 백혜련 의원 물고 들어가서 흙탕물 만들어서 안미영 검사 예, 그 부분이요. 와, 근데 그게 인과관계가 사실 거의 없는 상태를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백혜련 의원은 완전히 소위 빡쳤게 했다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한참 후배 검사죠. 예, 그렇죠, 그렇죠. 사실 상관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이게 마치 백혜련 의원이 안미영 검사를 막 뒤에서 뭐 조종해가지고 한 뉘앙스로 말하는데 보면 내용이 하나도 없는. 장제원 자체가 왜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사실 팟캐스트에서 굉장히 사실상 인기를 좀 끌었단 말이죠. 특이해요. 전 참 특이하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 탄핵 국면 때부터 바른 정당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지금 홍준표 대표 쪽으로 온 뒤에 이렇게 하는 그 스펙트럼이라든가 짧은 기간에 현란하게 하는 거 보면 참 특이하다. 하긴 원래 저렇겠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심하다 하는 생각이 야 저런 건 참 평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분들의 논평이 나오면 또 그렇다고 그 분들이 얘기하는 그 동물과 포함한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다 보면 같이 또 진흙탕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흙탕물을 튀기게 되는데 여튼 하여간 이 문제는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경찰에서 SNS 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사과하라라는 요청을 하고 장제원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 가서 이제 피켓팅하고 이제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묵묵히라는 분들을 이렇게 자극해서 본인들의 이 범죄 혐의를 물타기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정치 행태이죠. 예, 제가 봤을 때는요. 본인들한테 이려올 게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 조직이 한 15만 명 된다 그러죠. 일단 그 민심을 잃어가는 과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최소한 자유한국당은 이런 말할 자격이 없죠. 경찰들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정치해온 세력이잖아요. 그 경찰청장을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임시키지 않고 임기 보장해주고 있거든요. 민중총궐기에 뭐네 했을 때 경찰들이 보여줬던 행태가 바로 자기들이 했던 행태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정권 바뀐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이거를 수긍하겠냐 이런 거고요. 선거 이용해 먹기 위해서 뭔가 경찰이 포갑적으로 자기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만 바로 직전까지 경찰을 이용해서 실제로 정권 유지했던 자들이 이런 논평을 내면 스스로 자기들을 얽어매는 데다가 공조직인 경찰 가족들의 반발을 사서 좋을 게 뭐가 있겠냐고요. 선거 전략상으로도 빵점짜리 전략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자면은 우리가 뭐 보수냐 진보냐 이런 걸 떠나서 또 정권이 바뀌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을 과거에 우리도 했고 사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편 입장에서 보면은 여야가 바뀌었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가령 우리가 이제 백보를 양보해서 그렇다고 보자고요. 근데 그럴 때도 이렇게 보면 지켜야 되는 금도라는 것이 있죠. 두 가지를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통상 어떤 조직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굳이 기술적으로 표현한다면 일부 무슨 일부 정치 무슨 이렇게 딱 붙여서 왜냐하면 어쨌든 공조직 또는 공공기관, 국가기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정치적 변화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다수이기 때문에 국가가 돌아가는 것이어서 그걸 전체를 이렇게 싸잡는 방식은 어느 쪽이 이렇게 비판의 입장에 설 때도 잘 하는 방식이 아니고
또 하나는 표현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금도라는 것이 있죠. 근데 이거는 광견병까지 간 거는 정말 심한 거죠. 다른 얘기인데 얼마 전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제 서거 전에 경찰에 의한 사찰이 논란이 돼서 이제 경찰 안에서 이 사찰을 했던 것에 대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보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 또 이제 정치 경찰에 의한 댓글 동원하는 일이 또 이제 발각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 그것과 별개로 검경 수사권 독립의 문제는 본인들이 주장했던 공약인데 이번에 이 울산 청장 일이 발생하니까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러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널뛰는 거죠. 6+알파인데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6+알파인데 거기에 가장 이제 그래도 이제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곳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북, 대구, 외 울산 거기에 이제 뭐 부산, 경남, 경기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순번으로 보면 세 번째잖아요. 거기가 이제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그야말로 이제 아노미 상태에 빠진 거죠. 네. 그러니까 극악무도하게 어쨌든 이 울산경찰청장을 공격하면서 본인들의 진지를 구축하기 위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좌충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략상으로도 좀 상당히 빵점짜리. 그러니까 14만 경찰관과 가족들을 겨냥하면 안 되는 문제였죠. 맞죠, 네. 맞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보고요. 장제원을 보고 있으면 느끼는 게 우리 쪽 세력이 아직도 좋게 말하면 마음이 따뜻하고 나쁘게 보면은 너무 순진하다라고 느끼는 게요. 팟캐스트류에 나와서 말하는 거 보면 아 저쪽 사람들도 정상적인 사람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다가 바른정당에서 다시 자유한국당 복귀하면서 보여주는 모습들 속에 아 이게 저 사람들의 실체구나라고 느껴서 이분이 사실은 무소속으로 됐죠. 그렇죠. 공천 못 예, 받았었죠. 공천 못 받아가지고 때문에. 손수조하고 저희 배재정 의원하고 3명이 출마해서 장제원 의원이 가까스로 배재정 의원을 이긴 케이스죠. 그러니까 매우 불안정한 거죠. 이분 역시도 이렇게 튀어서 뭔가 인지도를 높이고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시대가 지났다는 점을 좀 빨리 인지를 하시고 이분이 또 대변인도 사실은 지난해 맡았다가 가족 본인 대변인을 그만 두었던 적이 있죠. 지난해. 그러다가 다시 이제 수석 대변인 맡아가지고 홍준표 대표한테 충성하는 건데 도를 넘어서고 있어요. 진짜로 미친 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른 젊은 친구들 방송 제목을 아예 미친 개 장모 씨는 몽둥이가 약 이렇게 너무 심하다 그거는요. 아니요 한계 있는데 그대로 갚아줘. 우리는 뭐 정신도 아니고 일반인인데. 아 그래요? 아니,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제목 안 달 거죠? 그렇죠 뭐. 네. 제목에도 안 넣을 거예요. 네. 가치도 없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부산팀 잘 짜주고 도와주고 떠난다. 나는 희생하고 싶은 생각 없어 이런 느낌이더만요. 그런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주위에 많으니까 6월 14일 날 바로 뭐 중국 여행 가는 걸로 이미 스케줄을 잡아놨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 본업이 여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 여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국민들의 마음과 지지자들의 마음과 당원들의 마음이 일치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도 대가 없이 그야말로 평화와 민주주의와 통일을 선생님을 통해서 구현하고 싶었던 마음 때문에 정말 평생을 칼바람이 부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광장에 나와서 아이를 업고 목마 태워서 했던 그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좋다고 저금통으로 희망대주로 정부권을 교체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있었던 거고 그 뜻을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과정에서 정말 묵묵하게 일했던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처럼 위대한 민족성을 갖고 있는 게 없는데 이것이 분단이 되고 외서로부터의 침탈, 그다음에 미국의 그런 그 어려웠던 시절, 특히 우리가 5.18을 경과하면서 그런 게 이제 하나하나 우리 국민들 힘으로 이렇게 쌓아 나가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 정말 본인의 노력과 준비도 있었지만 국군이 융성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지 않나. 예. 근데 하여간 저는 요번 지방선거 기간에 가급적 시간이 있으면은 부산 경남 쪽에 저도 가서 조금이라도 더 거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번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 많이들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 예. 푸너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뭘 도와드려요. 뭐 우리 편끼리 뭘 뭐 돕고 겸손하세요. 그러면 이야기가 나온 김에 불경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울산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울산의 울산시장 홍준표, 장제원,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이렇게 얽혀 있는 정말 이거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제 그쪽에서 공격하는 게 뭐 울산경찰청장이 여당 인사를 만났다. 그래서 이건 뭐 선거형이다. 김기현 현 울산시장의 동생이 한 그 비리는 수사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황운하 청장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공론화되기 훨씬 전에 지역 유지들 만나는 차원에서 지역 정치인들 만나는 차원에서 여당 정치인도 만나고 야당 정치인도 만났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현 울산시장의 동생에 관련된 비리 사건을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서부터 완전히 전쟁처럼 돼 있는데 이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울경의 분위기와도 상관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게 지금 일반적이더라고요. 문 대통령이 대선 때 울산에서 1등 했더만요. 그때는 유심하게 안 봤는데. 지금 울산이요. 권리당원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도 전국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적지만 권리당원이 대선 전에 비해서 뭐 10배, 20배 이런 속도로 지금 축축축축 늘고 있어요. 그리고 울산에서는 아시다시피 그 시장 후보로 지금 이제 유력하게 거론돼 평하이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그러네, 분들의 논평이 생각해보니까. 나오면 또 그렇다고 그 분들이 얘기하는 그 동물과 포함한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다 보면 같이 또 진흙탕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흙탕물을 튀기게 되는데 여튼 하여간 이 문제는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경찰에서 SNS 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사과하라라는 요청을 하고 장제원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 가서 이제 피켓팅하고 이제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묵묵히라는 분들을 이렇게 자극해서 본인들의 이 범죄 혐의를 물타기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정치 행태이죠. 예, 제가 봤을 때는요. 본인들한테 이로울 게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 조직이 한 15만 명 된다 그러죠. 일단 그 민심을 잃어가는 과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최소한 자유한국당은 이런 말할 자격이 없죠. 경찰들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정치해온 세력이잖아요. 그 경찰청장을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임시키지 않고 임기 보장해주고 있거든요. 민중총궐기에 뭐네 했을 때 경찰들이 보여줬던 행태가 바로 자기들이 했던 행태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정권 바뀐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이거를 수긍하겠냐 이런 거고요. 선거 이용해 먹기 위해서 뭔가 경찰이 폭압적으로 자기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만 바로 직전까지 경찰을 이용해서 실제로 정권 유지했던 자들이 이런 논평을 내면 스스로 자기들을 얽어매는 데다가 공조직인 경찰 가족들의 반발을 사서 좋을 게 뭐가 있겠냐고요. 선거 전략상으로도 빵점짜리 전략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자면은 우리가 뭐 보수냐 진보냐 이런 걸 떠나서 또 정권이 바뀌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을 과거에 우리도 했고 사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편 입장에서 보면은 여야가 바뀌었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가령 우리가 이제 백보를 양보해서 그렇다고 보자고요. 근데 그럴 때도 이렇게 보면 지켜야 되는 금도라는 것이 있죠. 예를 두 가지를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통상 어떤 조직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굳이 기술적으로 표현한다면 일부 무슨 일부 정치 무슨 이렇게 딱 붙여서 왜냐하면 어쨌든 공조직 또는 공공기관, 국가기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정치적 변화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다수이기 때문에 국가가 돌아가는 것이어서 그걸 전체를 이렇게 싸잡는 방식은 어느 쪽이 이렇게 비판의 입장에 설 때도 잘 하는 방식이 아니고 또 하나는 표현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금도라는 것이 있죠. 근데 이거는 광견병까지 간 거는 정말 심한 거죠. 다른 얘기인데 얼마 전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제 서거 전에 경찰에 의한 사찰이 논란이 돼서 이제 경찰 안에서 이 사찰을 했던 것에 대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보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 또 이제 정치 경찰에 의한 댓글 동원하는 일이 또 이제 발각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김경수 의원, 경남도지사 나갑니까? 두 분이 하시고. 네. 이게 지금 그렇다면서요. 당규에 보면은 120일 전에 지역위원장을 사퇴해야만 나갈 수 있다면서요. 해당 관련된 선거에. 네, 그렇죠. 네. 김경수 의원은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경남도지사를 하고 싶어 한다기보다 경남도지사에 이길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길 수 있는 카드를 써야 된다라는 당의 요청이 큰 거고 김용록 장관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계호 의원이 전남에서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이 도지사로 출마하면 선거는 누가 진두지휘하냐라는 또 당의 간절한 요청이 있어서 이계호 의원이 이제 본인의 의지를 접고 김용록 장관을 당의 요청으로 여튼 그 장관직을 그만두고
이제 내일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음. 해서 아마 처리가 될 것 같아요. 김영록 장관이 출마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결정은 내일 하고, 김경수 의원의 경우는 아직까지 조정할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에서 도지사로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이 예. 또 존재하고 있기 있죠. 때문에 이분들하고 좀 대화 나누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이 엊그저께 이제 언론인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일부 보도가 됐는데, 경남에서 도지사로 출마하시는 분들이 경선을 원한다면 본인은 전략으로 안 가고 경선을 치르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여론조사로는 당의 지지율이 이제 45%에서 50% 가까이 되니까 수치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경남, 부산, 울산 이 3개 지역은 여러 번 저희가 여론조사에서는 앞섰지만 당일날 개표에서는 패배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 지역이죠. 기반이 시, 구, 도, 기초, 광역 이런 데가 기반이 워낙에 저희가 취약한 데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 시의원, 도의원 선거를 전체적으로 치를 때 누가 좀 더 잘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마, 지난 대선의 상황이라는 특수 상황에서도 우리가 아주 안정적으로 승리한 그런 게 못했으니까요. 경남은 사실은. 졌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출신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만만치 않죠. 제가 전에 1월 초인가 1월 초였던 것 같아요. 그 지방 쭉 돌면서 투어를 할 때 경남을 가고 뭐 이런저런 일로 한 2번 갔을 때 보면은 김경수 의원에 대한 그러니까 그냥 현장에서 듣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여론조사 수치로 보면 대통령 지지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비교적 뭐 어떤 후보가 나가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면이 좀 있거든요. 근데 현재에 가면 굉장히 현저하게 그냥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선거를 많이 치르다 보면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말로 감이 딱 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대부분이 김경수가 나오면 이길 수 있지 라는 것은 나와야 이길 수 있고 또 나와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가 거의 이렇게 바닥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어서 당으로서나 또는 본인이 느끼는 부담은 안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홍준표 대표가 경남에서 행사 때 김경수 의원하고 조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잖아. 나오지 마라이. 김경수 의원 나오지 마라이. 또 반말로 틱 아이,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이 여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이제 22년 차 접어드는데 경남도지사를 저희가 온전하게 임기를 마친 적이 없고 더불어민주당 이름으로 당선된 적은 더더구나 없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함의는 굉장히 큰 것이고 김경수 의원의 두 어깨가 매우 무거운 상황인 거죠. 임기를 제대로 마친 적이 없나요? 김두관 도지사가 무소속으로 나와서 그랬고. 됐고 우리 당으로 입당을 했는데 중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김두관 그랬고 네. 홍준표 그랬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당으로서. 우리 당으로서. 당으로? 네. 이 경남도지사 선거뿐만 아니라 이 부울경의 결과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만약에 지게 되면 중간평가 성격이 돼서 결론적으로 개혁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지금 출마를 할 것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정말 어려웠던 지역의 광역단체장이 된다면 굉장히 힘이 되겠네요. 민주당의 깃발과 명찰을 걸고 경남에서 또 이번에 부산에서 뭐 울산 이렇게 해서 된다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죠. 어떻게 보면 비원 아닙니까? 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산의 경우는 지금 이제 오거돈 시장이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시는데 페이스북을 보면 최근에 부산의 소식이 빠르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거돈 그 후보가 움직이는데 인기가 뭐 하늘을 찌른다 뭐 이런 식의 현장의 느낌을 담았는데 어떠셨어요, 푸나님 그때 갔을 때 새가 날아든다 그 녹화할 때 분위기 좋았죠? 그 방송에 나온 그대로인데요. 매체로만 접하는 오거돈 전 장관의 모습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루해. 재미도 없고. 근데 실제로 만나보니까요. 마음이 좋은 할아버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되게 인자하세요. 그 녹화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머리가 정돈이 안 됐어. 이렇게 머리가 막 산발이 된 상태예요. 머리도 많이 없으신 분이. 그냥 그대로 앉아 계시더라고. 소탈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따라간 스텝이 이렇게 머리를 만져주는 상황까지 오고 그랬었는데 직접 대화하니까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저도 그 원팀 하는 날 가봤는데 시작하는 날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까지는 아직은 그때는 잘 몰랐는데
팔굽혀펴기는 엄청 많이 하시고 그 후보들 다 같이 했어요. 네. 근데 다른 후보들 다 손들고 난 뒤에도 한참을 더 하셔서 저러다가 큰일 나지 했는데 뭐 멀쩡하시더만 아주 체력이 좋으세요. 근데 그 정경진 후보도 꽤 괜찮으신 분이셨고요. 저 인상적이었던 분은 이호철 수석. 이호철 수석은 거의 그 스타일이 만만디더만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 욕심이 없어. 난 놀고 싶다. 씨는 예를 들어 송철호 변호사 같은 분은 이제 워낙 여러 번 아마 지금 SNS를 통해서 송철호 변호사 그 과거 동영상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한번 보시면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 양반도 계속해서 그 울산 지역에서 떨어지고 또 도전하고 떨어지고 또 도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면 갑자기 이렇게 딱 일종의 시너지가 생겨서 확 분위기가 불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경계하고 이제 기르는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반응 아닌가. 그러니까 홍준표가 또 공항에서 보안검색 받지 않고 했다는 그 논란은 지금은 중요한 논란이 아닌데 장제원의 논평이 너무 저질스러워가지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이런 식의 논평은 낸 적이 없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이런 류의 논평이 나갔으면은 조중동 일면 그다음에 사설 그리고 종편의 먹잇감이었겠죠. 저희가 만약에 이런 표현을 썼으면 공권력을 무시하고 이런 막말 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고 의원직 사퇴해야 되고 뭐 이런 정도 유까지 공격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은데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장제원 수석이 또 논평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언제 그랬냐 황준하 울산 청장에 대해서 사퇴하고 검찰 수사를 받아라 게이트라고 명명을 했더라고요. 여기 송철호 시장 후보와 만난 걸 가지고 근데 어쨌든 지금 홍준표 대표와 장제원 수석 대변인 그리고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까지 해서 네. 막말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민평당의 부대변인이 반려견을 키우시나 봐요. 그래서 개를 너무 그 빗대서 그러지 마시라 이런 논평을 냈는데 이런 논평 지금까지 정치권에 처음 보는데 경찰이 급기야 정신줄을 놓았다. 정권의 사냥개가 광견병까지 걸려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시작했다. 정권과 유착해 20세기 권위주의 정권의 서슬퍼런 공안정국을 만들고 있다. 미친 개는 멍둥이가 약이다. 이런 식의 논평은 태어나 처음 보는 논평이고요. 그 장제원이 사기 트기 위해서 왜 백혜련 의원 물고 들어가서 흙탕물 만들어서 안면 검사 예, 그 부분이요. 와, 근데 그게 인과관계가 사실 거의 없는 상태를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백혜련 의원은 완전히 소위 빡쳤게 했다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한참 후배 검사죠. 예, 그렇죠, 그렇죠. 사실 상관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이게 마치 백혜련 의원이 안미연 검사를 막 뒤에서 뭐 조종해가지고 한 뉘앙스로 말하는데 보면 내용이 하나도 없는. 그 장제원 자체가 왜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사실 팟캐스트에서 굉장히 사실상 인기를 좀 끌었단 말이죠. 특이해요. 전 참 특이하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 탄핵 국면 때부터 바른 정당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지금 홍준표 대표 쪽으로 온 뒤에 이렇게 하는 그 스펙트럼이라든가 짧은 기간에 현란하게 하는 거 보면 참 특이하다. 하긴 원래 저렇겠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심하다 하는 생각이 저런 건 참 평하기가